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쿠팡이 2020년 3분기, 4분기 1,000억 원 이상의 연속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쿠팡이 주가는 발표 후에 계속 지금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 내용도 한번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좀 풀어보시죠. 네, 가장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 4분기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마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나온다면은 분명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하시면서 네.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외인 거는 뭐 막상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뭐 매출로는 분기 매출, 4분기 매출이 7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뭐 쿠팡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었고요. 네. 거기다가 이익도 뭐 이 예상대로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1,000억 이상 흑자를 갖다 내면서 이제 흑자 전환이 구조적으로 되는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그랬으면은 당연히 폭등을 할 줄 알았는데 발표를 하자마자 큰 폭으로 이틀 연속으로 예, 주가가 하락을 했죠. 네. 한 10% 정도? 그렇죠. 예. 근데 쿠팡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관련 기업 아마존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뭐 약간 상황이. 상황이 좀 약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마존 같은 경우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자체가 네.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예, 그렇게 개선되지도 못하고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반면에 쿠팡은 진짜 이 역신장을 계속 하던 그 영업이익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고 현금 네. 흐름도 플러스로 돌아가고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신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그 하락에 대한 아픔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목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성장주가 된 건데. 그렇죠. 어,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무슨 뭐 이런 그 재무제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을 위주로 네.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성장주가 성장이 멈춘다는 얘기가 제일 무섭다고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지금 2022년도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 자체가 수직으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상승으로 플로우 차트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들쑥날쑥했다는 거죠. 6조대에서 머물고 6조대 밑으로 6조대에서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마지막 분기 뭐 4, 4분기에 매출이 피크를 찍을 그 달에 매출이 다행스럽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 정도 신장률로는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수치보다는 낮다. 일단 첫 번째가 그거였었고요. 네. 또 하나가 그 얘기가 똑같이 확대해서 얘기한다면은 국내 이커머스 성장률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매년 발표하는 걸로 보면은 두 자릿수를 갖다 계속 찍고 두 자릿수도 거의 뭐 한 20%대를 찍던 신장률이 작년에 이제 겨우 10%대 거의 네. 언저리로 턱걸이를 갖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성장이 더 이상 동력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죠. 네, 갑자기 그래요. 제가 2020년대 이커머스 코로나 때 161조, 그다음에 21년이 185조, 2022년 아마 206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220조, 5%, 4~5% 성장 하니까 이제 못 올라가죠, 이제. 그렇죠. 물론 뭐 그 220조, 206조, 220조 예상하는 것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침투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체 소매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게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20%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도 이미 뭐 48%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48%라는 시장 자체도 그 안에 에너지하고 자동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100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커머스로 구매할 수가 없는 숫자인데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자동차 시장을 빼면은 이미 한 55%? 거의 54, 5%까지도 작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는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 더 고객들한테 선택을 많이 받고 침투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 교수님 이제 분석 기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총 유통 시장 예. 그걸 갖다 600조까지가 보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500조는 거기 또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있어갖고 결국 이제
유통시장 자체에서 이커머스가 더 올라가는 이게 이제 더 커지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600조, 뭐 700조까지 가설 시나리오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박사님 말씀처럼 그것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는 그런 무슨 뭐 자재 시장이라든지 에너지 시장 뭐 그런 것들을 아예 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서 맞아요.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도 집도 이커머스 사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그렇죠. 몇십억짜리 집을 부동산을 갖다가 이커머스로 사요 실제로.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 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을 넣는다면은 김범석 의장 얘기대로 900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그 퍼센티지 즉 글로벌보다도 오히려 좀 더 좀 광범위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50%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뭐 강의한다거나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이커머스가 지금 같은 구조로 간다 그러더라도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는 한 60%대에서 끝이 날 거다고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0%대까지 이커머스 점유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프라인 기업들이 약진할 그런 또 다른 또 전환 포인트가 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러한 뭐 약간 그 옴니채널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이 온라인을 하고 있다. 그 기업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요인들이 사실 쿠팡한테는 앞으로 한 2, 3년, 뭐 진짜 짧으면 2, 3년이고 길어봤자 4, 5년 안에는 이커머스가 포화 상태에 다다르게 됐을 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쿠팡이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게 보는 게 뭐냐면 2010년대 3년 동안에 50조 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나 또 쿠팡을 이제 저기 뭐 현금 흐름도 분석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가파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올라가냐 모르는데 시장이 규모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정체하는 거 아니지만 시장이 거의 그냥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자연스럽게 이제 있겠죠. 돌아가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주로 분류되던 그런 커머스 업체들이 조금 많이 좀 힘도 빠지고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네. 그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치로는 예, 이게 시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제가 또 다르게 분석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매출이익률 쿠팡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레퍼런스 기업이 없어요. 즉 그걸 벤치마킹하고 롤모델을 삼을 만한 기업이 없죠. 네. 최초의 길을 걸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 G마켓이라든지 11번가처럼 순수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직매입으로 사입을 하고 로켓 배송을 통해서 배송을 해나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절반은 국내에 있는 오프라인 리테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G마켓 같은 경우는 상품이 거의 뭐 99%가 100%가 다 어차피 스스로 매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스스로만 떼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매출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백화점 같은 영업 형태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한 20조 정도 되는 20조 이상의 현금을 통원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고 재고를 관리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배송을 갖다가 나가면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은 오프라인 기업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쿠팡 같은 경우가 앞으로 벤치마킹할 기업이 이마트라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도 그 얘기를 해요. 쿠팡은 우리가 뭐 수익 모델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1등 기업이다. 뭐 몇십 년 동안의 전통을 쌓아오고 그동안에 그 굉장히 큰 이익에 대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 왔던 그게 바로 이마트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기업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2000년도에 제가 그 유통업체에 들어왔을 때 그때 대형마트에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년 동안 매출 이익률이 20년 전에는 한 15%밖에 안 됐었어요. 매출 이익률이 15%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 상품 원가율이라 그러는데 상품 원가율이 85%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갖다 판다 그러면은 85만 원을 원가 잡고 15만 원 남겨가지고 그 15만 원에서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판관비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익을 뽑는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바잉 파워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도 생기게 되고 마지막에 2020년대쯤 돼가지고는 그 상품 마진율 자체가 27%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품 마진율이 아니고 매출 이익률이라 그래요. 상품 이익률은 한 20%에서 22%, 그 사이가 상품 이익률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장 장려금이라든지 판촉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장려금들, 물론 지금 많이 폐지는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합산돼 가지고 뭐 물류비도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상품을 팔았을 때 최종적으로 매출이 이익이 얼마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나 홈플러스 롯데 같은
그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숙된 유통업체들이 평균 매출 이익률이 27%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잡아놓은 매출 이익률 목표가 바로 27%입니다.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 마지막까지 만들어냈던 매출 이익률이 27%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은 게 쿠팡의 목표였고요. 그 쿠팡의 목표가 사실은 험난한 길이었는데 그 27%를 달성하게 돼야지만이 영업이익률이 10%쯤 나올 거다라는 두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쿠팡은 결국에는 이커머스 기업을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오프라인 대기업들, 유통 대기업들을 벤치마킹해 보니 매출 이익률을 우리가 27%,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그 수준까지 우리가 달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안정적인 구조로 간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뭐냐면은 이거는 IT 기업이 아닙니다. 뭐 일테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지 간에 반도체 팔아가지고 뭐 영업이익률 40%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앱스토어 같은 걸로 앱을 팔기도 하니까 무형의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산도 그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 유통기업들은 어차피 상품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 모래알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햇반을 사더라도 햇반을 마진을 20%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20%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1%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햇반 가지고 싸운 건 아니겠죠. 전체적인 그런 대형 그 제조업체들의 이 바잉 파워를 같이 뭐 맞부딪혔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바잉 파워가 굉장히 세진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유통 대기업이 평균적으로 보이는 그 27% 마진율 갖고 오기도 쉽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영업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박해졌어요. 그 말은 2015년, 14년 그쯤이 저도 그쯤에 이제 국내 대형마트에 있었는데 그때가 대형마트 전성시대였거든요. 가장 화랑이었고 가장 바잉 파워도 셌었고 고객 점유율도 높았던 그런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국내 대형마트 3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던 데가 이마트 같은 경우가 6, 7% 나왔었고요. 뭐 홈플러스나 롯데 같은 경우는 5, 6% 나왔었거든요. 네. 정말 정말 좋았을 때가 5% 언저리라는 얘기예요. 즉 상품을 직매입하는 구조로는 아무리 그 바잉 파워가 세지고 아무리 고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상품을 사입하고 계속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테일 구조로는 영업이익률 5%라는 게 거의 진짜 5.5%, 6% 거기까지 돌아가면은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영업이익률 10%를 낸다는 거는 정말 꿈의 숫자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상으로 이제 대형마트가 이제 치고 올라갈 때 2014 그 정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15년부터 뭐 저기 쿠팡이 배송하고 막 컬리가 들어오고 저기 아마존이 그때부터 치고 올라갈 타이밍인데 이 이후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뚝뚝 떨어지고 보니까 뭐 이마트 그렇게 그냥 규모가 커도 2022년 매출 29조 5천에 영업이익률이 1%도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지금 그렇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1,8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전에 뭐 대형마트 이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2014년, 15년까지 한 5, 6% 정점을 찍다가 2018년도에 이마트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3.8%, 21년도에 1%대까지 떨어졌거든요. 1.6%. 그렇죠. 이게 경쟁이 심화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모션 비용도 많이 나가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매출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좀 출렁출렁 거렸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률 자체도 보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대형마트 평균 영업이익률이 1%대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쿠팡이 목표로 하는 영업이익률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뭐 물론 이제 4, 4분기 와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벤치마킹 모델인 이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 같은 대형 리테일러들의 영업이익률 맥스치로 간다고 하더라도 4, 5%대라는 거. 그런데 쿠팡은 더 어려운 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조적으로 몇십 조의 돈을 들여가지고 뭐 점포 하나 오픈하는데 보통 뭐 한 800억, 뭐 1000억도 들어갑니다. 근데 100개 점포 오픈하려고 그러면은 뭐 10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뭐 십수조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미 점포를 갖다가 20년, 30년 전에 오픈해 놨고요. 그리고 나면은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다 보니까 뭐 한 7, 8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BEP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지금 이미 고정비 부분이 굉장히 낮아지는 단계로 넘어와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업태들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1%대가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스토어 개설 비용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센터 투자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물류센터에 그 뭐 수조 원의 돈을 이미 투자를 갖다 했고 앞으로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트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마트에서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그 악재가 바로 물류, 배송 비용인데 그거는 무조건 고객이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오히려 영업이익을 만들기가 마트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죠. 저도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물건을 선매입하고 갖고 하니까 매출 규모는 끝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장이든 수배송이든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지금 더 커지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목표치는 잡았지만은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분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게 뭐지 당연히 이제 쿠팡의 임원진들 고민 많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시장이 뭐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 시장은 예, 이미 정체 상태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포화되고 있고 다만 이제 전 시간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얘기했을 때는 그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쿠팡이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는 뭐 한 20한 뭐 한 5, 6%대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네. 오프라인까지 합쳤을 때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이지 않습니까?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시장 보면 10% 미만이고 지금 김범석 의장님이나 뭐 쿠팡에서 바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커질 거고 이제는 오프라인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취급하지 않던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방향으로 더 큰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그런 또 드림이 있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가이던스만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냉담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두 가지 요인. 시장이 포화 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시그널. 두 번째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상 쿠팡이 흑자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흑자가 뭐 이런 IT 기업처럼 10% 20% 달성되기가 진짜 어렵다. 이 두 가지 요인이고요. 거기에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게 아마존이죠. 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비중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타 매출이 크죠. 거기에는 AWS,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광고라든지 OTT라든지 그런 매출에서 전체 매출의 절반, 전체 이익에서 거의 80%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기타 매출에서 오히려 한 4천억, 3천억, 4천억의 출혈이 일어나고 적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존처럼 커지려면은 진짜 거기에 또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없어요. 아마존처럼 커질지조차도. 그래서 아마존과 쿠팡을 비교하면서 아마존의 지금 모습이 쿠팡의 언젠가에 가야 될 모습이고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아마존과 쿠팡의 이 캐시플로우 자체가 즉 캐시카우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아마존이 쿠팡 모델로 쿠팡이 아마존 모델로 가서 뭔가 조금 구조적인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좀 전체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시장 환경에서는 한번 경쟁 기업과의 관계 구도를 한번 좀 추가로 설명하면요. 미국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마존이 이제 고공행진할 때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에 불과 뭐 10% 안 된 상황에서 아마존은 월마트 이제 오프라인 강자니까 월마트 외에는 월마트는 이제 온라인도 투자는 했지만은 아마존은 길을 우리가 만드는 길은 이제 아마존의 영역이다.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 땅도 넓고 지역별로 그렇지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대형 기업이라든가 유통기업들 뭐 그다음 뭐 자금력이 많은 기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업에 들어와서 코로나 3년의 수혜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뭐 지금 과열되는 시장을 다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시장에서 다음에 이제 돌파구를 찾는 탈출 전략을 갖다가 아마존이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 구조나 사람의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나올 때인데 말씀하셨지만 수익 구조가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변화는 진짜 돌파구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예, 그걸 제가 숫자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쿠팡 매출이 나와 있거든요. 쿠팡 보시면은 매출액 보시면은 상품 매출과 기타 매출 두 개로 좀 갈라져 있죠.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쭉 이제 이 상품 매출, 기타 매출의 그 구성비를 보면은 전체 매출 중에서 상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라는 거죠. 보시면은 상품 매출이 90%고요. 기타 매출은 10%대예요. 이제 11%, 정확히 말하면 11%인데 저기서 말하는 기타 매출이 즉 뭐 분기당 매출이 7조가 나온다. 그럼 7조 중에서 뭐 한 6조 한 2, 3천억은 상품 팔아서 나오는 그 쿠팡 로켓이라든지 뭐 그런 뭐 아니면 로켓 그로스라든지 그 매출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6천억에서 7천억대는 해당되는 금액이 쿠팡 이츠 혹은 OTT 서비스
아니면은 쿠팡이 핀테크카드가 있으니까 그런 쿠팡 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인데 문제는 그 6, 7천억을 벌어들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3천억, 4천억 돈을 쓰는 구조라는 거죠. 거기서 아마존은 그 매출에서 100조라는 돈을 그냥 순수하게 기타 매출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한 70조, 80조가 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에 거꾸로 말하면 쿠팡은 그 구성비도 작을 뿐더러 구성비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요. 저 적자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크지가 않다. 그게 쿠팡이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지금 플레이하고 이치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이제 과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도 이제 좀 투자가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계획은 있어요. 아마존 쿠팡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물류 인프라에 적어도 전체 매출의 3에서 4%를 투자하겠다. 거의 한 두 단위거든요. 또 하나 OTT 서비스 같은 그런 기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1년에 적어도 뭐 한 2천억, 3천억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거다. 그 두 가지 목표는 잡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매출에 비한다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금액을 OTT 쪽이나 기타 서비스에 투자한다는 거고 여전히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본다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서비스를 통해서 로켓 와우라는 멤버십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 특히 MZ세대, 젊은 층, 20대, 30대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객단가를 끌어올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저 OTT 서비스라든지 쿠팡 이츠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나 이익을 개선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쿠팡이 상장하면서 시드머니를 갖다 4조, 5조 정도 지금 실탄 작년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한 2조 3천 정도를 받아갖고 계속 지금 투자를 확대해 왔는데 남은 캐시를 뭐 1조, 2조 투자한다는 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나 거점 전략도 지금 뭐 인천도 지금 클로징 시키고 자꾸 지금 이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가기인데 쿠팡이 여기서는 과대한 투자는 저는 멈췄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매출은 올려야 되지만 수익 구조 내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쿠팡 이치나 플레이 최근에 상황 보니까 그렇게 돈을 더 많이 안 쓸 것 같은 흐름에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과도하게 쓰지는 않을 거고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그것들을 유지할 것 같고요. 서비스 차원에서 가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캐시카우가 확실한 게 없어서 좀 어려움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상품 매출 대비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거였죠. 두 번째가 바로 물류비입니다. 근데 저기서 말하는 물류비라는 거는 쿠팡의 물류비는 일반 물류비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기업들은 상품 원가에 물류비가 들어가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물류비라는 거는 별도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집행하고 나중에 이제 이익에서 다시 계산을 하는데 쿠팡은 원가에다가 물류비를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햇반이나 콜라를 샀을 때 원가가 만약에 뭐 1,000원짜리면은 뭐 매입가가 뭐 850원이다. 뭐 15% 마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거기는 전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만약에 850원이면은 그 850원 안에 물류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기존에는 뭐 1,000원 납품하던 데들이 뭐 마트에다가는 그걸 850원에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850원에 납품을 하면은 쿠팡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물류비를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직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매장이 없고 이커머스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쿠팡 원가에는 상품 원가 플러스 물류비 그리고 배송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상품 판매가의 적어도 한 15% 내외입니다.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거는 2021년도에 17%까지 굉장히 악화됐었어요. 네. 악화됐었어요. 원래 이제 2018년도에 12%였던 게 17%까지 악화됐다가 2022년도 즉 작년이죠.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는 14.4%까지도 저 원가율이 배송 원가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저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비 운영비라든지 센터 임차료라든지 거기다가 배송에 들어가는 뭐 차량이라든지 배송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다 합쳤을 때 상품 원가의 14.4%다. 매출이 만약에 분기에 7조가 나왔으면은 뭐 거의 그 중에서 한 조 단위가 되겠네요. 14%면은 7조의 매출 중에서 거의 한 1조 정도를 배송비가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결코 작지가 않죠. 네. 그 상태에서 나머지 또 상품 원가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의 원가 구조도 복잡하기도 하고 이익을 남기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는 거죠. 즉 상품 마진도 확보해야 되고 또다시 배송 원가에 들어가는 물류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배송에 대한 효율화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은
원가에 대한 그런 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다른 커머스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물류 비용 중에 우리가 물류센터 제거 비용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고요. 수배송 비용이 한 55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비용 구조를 갖다가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말하자면 한 200개 갈 걸 갖다가 300개 보내든가 그 다음에 숫자를 좀 많이 소화시켜내고 사람이 줄여야 돼 갖고 가야지 그만큼 이익구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현 상황에서 이제 물류센터 현장도 수배송도 사람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이 부분도 효율화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택배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PL도 하면서 이제 융합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매출도 잡으면서 이익 구조를 올려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2022년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은 원가율이 이제 14.4%에서 13.6%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쿠팡이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그걸 지금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아마존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배송 원가에 대한 부담. 이것들을 조금 더 시장에서 조금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줬을 때 그때 조금 더 시장에서 그렇죠.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주식이나 이 거래의 어떤 이 흐름만 보지 마시고요. 이 뭐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쿠팡이 어떤 방향을 가나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쿠팡의 원가율도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상품 매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쿠팡의 원가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다시 한번 잠깐 짧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 나서 쿠팡의 미래 전략 그리고 그렇죠. 쿠팡의 미래 가치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래서 예.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예. 2023년 매출 어떻게 갈까? 예, 예. 자, 항상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청취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요.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예.